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 살, 두 살 나이 먹어가면서 관심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건강 문제일 겁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부터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 정보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편리한 만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겠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카더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주 고전적이고 정형화된 기본 원칙은 있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새끼를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되도록 피하고 몸에 해로운 건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알지만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는 나쁘다더라 하는 주위 이야기들 그리고 넘쳐나는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보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 있을 땐 그런가 싶다가도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더라고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 예방하고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건강 관련 지식이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더 알고 싶은 의학 상식입니다. 평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관련 오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자 박창범 님이 심장혈관내과 교수님이시다 보니 심장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모두 남은 유전될까? 영양제는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섭취할 수 있을까?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을까? 커피와 건강의 관계는 어떤가?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되는 미용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들,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궁금했던 많은 의학 관련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내용들을 추려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더 알고 싶은 의학 상식,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요즘에는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필자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 환자가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와 어느 정도까지 마셔도 안전한가요? 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되어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졌고 16세기에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카톨릭교 지도자들은 커피를 이슬람 교도들의 음료라는 이유로 억압했지만 17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의 세례를 내리고 나서 유럽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커피는 정치인이나 예술인, 지식인 등 일부 계층만 주로 이용하는 기호품이었지만 20세기부터는 커피와 카페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접한 사람은 고종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하게 하는 아관 파천이 발생했는데 당시 러시아 공사가 고종과 담소하기 위해 처음 커피를 권했다고 합니다. 전파 초기 커피는 궁중에서 상류층들이 즐기던 기호품이었지만 20세기 초 커피를 판매하는 일명 다방이 생기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군용 식량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커피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2017년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커피 수입국으로 1인당 512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일주일에 7회, 즉 연간 365회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울 뿐입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서양 문물을 느끼게 하는 기호식품이었다면 현대의 커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왜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될까? 커피하면 떠오르는 것이 카페인입니다. 커피의 쓴맛은 카페인 때문으로 원래 카페인은 식물의 병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50ml 정도의 원두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약 100mg 정도,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한 잔에 60에서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카콜라 340ml에는 약 45mg, 아이스티 340ml에는 10mg, 그리고 초콜릿 30g에는 15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도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하루 두세 잔씩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험 기간에는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두세 캔씩 마시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뇌에서는 수면과 이완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만약 잠을 자지 못하고 피로해지면 아데노신의 분비가 늘어 각성 수준이 낮아지면서 졸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뇌에서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는데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결합하게 되면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각성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약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 내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시다시피 카페인을 자주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같은 수준의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여 아데노신의 기능을 억제하면 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아데노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게 되죠. 심장병 환자, 커피 마셔도 될까? 그렇다면 많은 양의 카페인을 장기간 복용해 카페인 내성이 생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카페인과 심장병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들에게 250mg의 카페인을 섭취시킨 후 운동을 시켰더니 최고 혈압이 약 7mm 머큐리 정도 상승했지만 운동 시간이나 증상 발현 시간, 심전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건강한 남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과 뇌경색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서 50에서 64세 사이에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마시는 건강한 사람들을 평균 13.5년간 관찰했더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의 발생률이 14% 정도 낮았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부정맥 발생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카페인을 짧은 시간 섭취하는 경우에는 미식거림이나 구토, 복통, 두근거림과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안절부절, 정신혼란, 발작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의 카페인을 먹어야 안전할까요? 미국 식약처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 매일 400mg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식약처도 카페인의 일일 섭취 기준을 발표했는데 성인은 최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에너지 드링크 안전할까? 커피를 향과 풍미 때문에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직장인의 경우 피로를 이기기 위해, 즉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요. 그런데 때때로 더 센 각성 효과를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찾기도 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 피로감을 느낄 때, 활력을 찾게 하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특히 시험 기간과 같이 단기간에 바짝 힘을 내게 하는 데에는 에너지 드링크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의 구성분을 들여다보면 카페인이 없습니다. 대신 모르는 물질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무엇일까요? 1. 구아라나 또는 과라나.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 표시를 보면 카페인은 없는데 앞면에는 카페인이 얼마 들어있다고 표시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아라나 또는 과라나 때문입니다. 구아라나 또는 과라나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아마존 거주민들은 잠을 쫓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 과일의 씨앗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아라나는 카페인의 화학 구조와 비슷한 구아라닌 또는 과라닌이라는 카페인계 성분을 가지고 있어 카페인 효과를 내게 됩니다. 구아라나에는 커피콩보다 2~3배 많은 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아라나가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고카페인 음료로 구분됩니다. 미국 식약처는 구아라나가 안전하다고 고시한 바 있지만 어느 용량까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구아라나가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하게 마시고 난 후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타우린. 타우린은 포유동물 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로 주로 심장과 근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타우린은 근육에 혈액을 잘 전달하여 신체의 활동력을 증가시키는데 카페인과 타우린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카페인 과다 섭취에 의한 여러 부작용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우린은 혈액 내의 지질을 개설하고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효소 생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심근의 과다 운동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적정 섭취량은 200에서 1000mg으로 에너지 드링크에는 타우린이 1000에서 200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에너지 드링크는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드링크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볼 250ml에는 약 80mg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몬스터 473ml에는 160mg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학생 중 51.1%가 두근거림, 불면증, 어지럼증,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만성적으로 복용한 한 23세 남성에게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는 즐길 만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면 적정량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카페인이라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많은 카페인 함유량과 함께 타우린 등 많은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불면증 및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몇 캔씩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에너지 드링크를 술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은 6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고 그 대신 깨어난 시간 동안 집중하여 일과를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믹스 커피에 대한 논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커피 그 자체는 심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 커피는 어떨까요? 믹스 커피에는 대략 10% 정도의 커피 성분과 함께 단맛을 내는 설탕 45%, 그리고 커피 크리머 45%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커피 크리머란 흔히 프림이라고도 하며 커피 고유의 쓴맛과 신맛, 떫은 맛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커피의 맛을 완화하기 위해 우유 등 유제품을 사용했지만 커피 크리머는 가격이 싸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믹스 커피에는 커피 크리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피 크리머의 주 성분은 옥수수로 만든 전분단과 야자유, 카제인이라는 우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야자유와 설탕입니다. 야자유는 포화 지방산으로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특수 처리 과정을 통해 고체로 만들어져 커피 크리머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 봉지 안에는 약 5에서 7g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어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믹스 커피 한 봉에는 포화 지방산과 함께 많은 설탕이 들어있어 하루에 여러 잔을 매일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시게 되더라도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커피 믹스 봉지를 티스푼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커피 믹스 봉지는 여러 겹의 화학수지로 만들어진 다층 포장재로 커피 믹스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저을 경우 포장재의 잘린 부분을 통해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커피 믹스 봉지의 절취선 부분에는 소량의 납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가 저으면 납을 마시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인포테인먼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포테인먼트란 정보를 나타내는 영어인 인포메이션과 오락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영어인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 환자가 A라는 건강식품을 먹고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았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뒤나 옆에 앉아있는 패널들이 자신도 효험을 봤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의사나 한의사가 뭐뭐가 몸에 좋다, 뭐뭐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를 약간의 연구 데이터와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을 왜 아직까지 먹지 않고 있냐고 하며 끝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송이 끝나기 5초 전 화면 아래 조그마한 자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뭐뭐뭐 회사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홈쇼핑 채널은 대놓고 물건을 파는 방송이니 말할 것도 없죠. 인터넷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단어를 치면 많은 양의 기사와 블로그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약의 장점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가며 매우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사들을 보면 이와 같은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으면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7년 약 4조 2천억의 규모에서 2019년 4조 6천억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7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소개하는 약이나 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식품이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비타민과 오메가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몸에 존재하는 효소나 효소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비타민은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량이 매우 적지만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소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은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 비타민과 그 효과. 우리가 복용하는 여러 종류의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제로 알려진 것은 비타민 A, C, E입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하는데 1912년 발견되어 1933년 화학적으로 합성된 첫 번째 비타민으로 이것이 몸에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자 필수 영양소로 조직의 재생과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고 면역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의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사람이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항산화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곤 합니다. 현재 권장되는 일일 비타민 C 섭취량은 하루 30에서 100mg 정도이며 최대 2000mg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 2000mg 정도까지 일일 권장량의 20에서 60배까지 섭취해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사되지 않는 과도한 비타민 C는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루 6,000에서 12,000mg의 초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하여 활성산소를 줄임으로써 피로를 감소시킨다는 소위 비타민 C 메가요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메가요법의 효과는 그 증거가 미약하거나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설사나 복통, 신장 결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며 1922년 발견되어 1938년 처음으로 합성되었습니다. 사람의 비타민 E 결핍은 매우 드물지만 결핍될 경우 운동실조와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자연에서 알파, 베타, 감마 및 델타 토코페롤 등의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활성화된 성분인데 지용성으로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하루 안전 허용량은 400 단위입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항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에 비타민 E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결과들로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A의 화학명은 레티놀이라고도 하며 주로 동물의 간, 치즈, 우유와 같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과일과 채소의 귤색, 노란색, 붉은색을 내는 색소로 당근과 토마토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는 베타카로틴을 레티놀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도 비타민 A를 섭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제로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의 경우 항산화 작용이 더 강력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면역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에 저장되고 남은 베타카로틴이 우리의 피부와 눈동자에 저장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와 눈동자가 오렌지색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의 섭취를 줄이면 피부와 눈동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타민 A의 성인 하루 권장량은 5,000 단위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초기에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면 눈의 각막이 연화되거나 만성 감염,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더 심해지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까칠해지며 모낭 주변에 각질이 생기는 모낭 각질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타민 A를 고용량 섭취한 경우 미식거림이나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경우 간이나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흡연자의 경우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신 중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정말 우리 몸에 효과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항산화제들이 암의 발병과 심장병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을까요? 최근 비타민을 이용한 임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 600 단위의 비타민 E를 10년간 사용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E의 사용이 심장병과 암 발생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제를 평균 7.5년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항산화제를 투여한 군에서 심장병의 발생이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성의 경우 비타민 E를 복용했더니 암 발생률이 약간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 이 효과를 검증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40세에서 84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50mg의 베타카로틴을 12년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과 암이나 심장병 발생률 및 사망률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제의 효과에 대한 총 78개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도 항산화제는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항산화제 비타민을 분석한 결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의 투여는 각각 5%, 3% 정도 사망률을 증가시켰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셀레늄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항산화제 복용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산화제들이 활성산소를 없애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는 거의 대부분 실험실에서 조직이나 세포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항산화제를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고 장기간 관찰한 임상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모든 세포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데 항산화제가 이렇게 다양한 조직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인체의 혈액과 조직에서 이미 풍부한 항산화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외부에서 투여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항산화제를 다량 복용할 경우 원래 막아야 할 유해한 DNA 반응과 세포 손상 반응을 오히려 자극하는
산화 촉진제로 바뀔 수 있고, 감염과 암세포를 격퇴하는 면역세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산소를 항산화제가 방해할 가능성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투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임상실험에서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은 임상 연구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과는 다른 이성질체의 저가의 합성 비타민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에 존재하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와 달리 그 효과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항산화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데 비해 현재의 일반적인 임상시험 기간은 3에서 5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만을 가지고 항산화제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항산화제가 매우 효과적인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선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항산화제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못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한 과일이 알약 항산화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30세에서 79세까지의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지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4년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매일 과일을 먹는 경우에서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경우보다 혈압을 4mm 머큐리 정도 줄이고 혈당을 9mg 매 데시리터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병과 뇌경색 및 뇌출혈을 25에서 36%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소비하는 과일의 양과 비례하여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40세에서 79세 사이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19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를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음식물로 많이 섭취한 경우 사망률이 12에서 17% 정도 낮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났고 흡연자에게는 그 효과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항산화제를 가공된 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금연을 실천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건강식품으로 비타민과 함께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심장병 예방 효과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누이트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누이트족은 북극과 캐나다, 그린란드 지방에서 어로 및 수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에스키모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스키모란 말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해안가에 집을 짓고 작은 촌락을 이루며 사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림이 거의 없고 6개월 이상 겨울이 지속되는 혹독한 추위가 지속되는 툰드라 지대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질 수 없어 짧은 여름철에만 야생식물 열매나 꽃, 기타 식용식품을 채집해서 먹고 대부분은 고래나 물개, 물고기, 사슴 등의 고기를 먹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과학자인 백 및 다이어버그는 이누이트족이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생선 기름의 주 성분인 오메가3가 이들의 심장을 보호하는 주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오메가3에 대한 초기 임상 연구들에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건강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 운동이 몸에 더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면 일반적인 용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심장병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이미 심장병을 가졌거나 고위험 환자들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장기간 고용량 복용하는 경우에 한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면 건강한 분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작된 저용량의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가공된 오메가3 지방산보다는 그 돈으로 신선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아 보입니다. 또 비록 힘들지만 금연과 금주를 하면서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가 증명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혈액의 중성지방이 높은 고증성 지방혈증이나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의 경우 주치의가 고용량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오메가3는 한 알의 용량이 보통 1000mg으로 한 번에 한 알이나 두 알씩 하루에 2번 복용하도록 처방됩니다. 이런 치료 목적의 오메가3는 건강식품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비타민과 오메가3가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한다는 효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나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면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크릴 오일이나 다른 건강보조식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선전되었던 크릴 오일의 경우 인지질이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며 두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고 노화 방지와 산화 방지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지질은 크릴 오일에만 들어있는 성분도 아니고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인지질의 양이 크릴 오일 1캡슐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인지질은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알아서 합성되는 물질로 오히려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고 식품일 뿐입니다. 모든 암은 유전될까요? 배우 장진영 씨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소름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녀는 2003년 싱글즈로 다시 한번 여우주연상을, 그리고 2006년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2008년 속이 좋지 않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진단받은 지 1년 만에 3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죠.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졸리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할머니와 고모 역시 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라는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그녀는 암 예방 차원에서 2013년 유방절제 수술과 재건 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나팔관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약 8만 명이 악성 종양으로 사망합니다. 이를 10만 명 기준으로 보면 한 해 154.3명이 악성 종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부가 1983년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가 왜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족력, 방사선 노출, 대기오염, 과음,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등의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요인이 바로 가족력과 같은 유전자 관련성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유전자와 악성 종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특정 악성 종양에 걸린 경우 나도 같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암 생존자의 직업 능력을 낮게 평가하거나 가족 중 암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결혼을 피하고 싶다라는 설문 결과 등과 같이 암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알려진 모든 악성 종양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던 것과 같은 유전자 검사로 자신이 악성 종양에 걸릴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종양의 종류. 먼저 암이란 무엇일까요? 암은 일종의 종양입니다.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악성 종양은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악성 종양은 줄곧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질병이죠. 악성 종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수적인 적절한 신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통제가 되지 않아서 세포 분열에 제한이 없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또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일으킨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비해서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기며 정상인도 몸 곳곳에 한두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의 80% 정도가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성 종양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양성 종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양성 종양은 증상이 없고 크기가 커지지 않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양성 종양이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악성 종양으로의 변화가 증명되었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이라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으로 다시 돌아와 특이한 성격을 가진 악성 종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성 종양이란 양성과 악성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악성 종양으로 변할지 아니면 몸에 해를 끼치지 않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제자리암이란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며 주위를 침범하지 않고 세포의 점막 상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암은 유전될까? 그렇다면 모든 암은 유전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암 발생에 유전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암과 유전적 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의학과 생물학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데이터를 활용해 수학적 분석 작업을 시행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조직 부위별로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총 횟수와 암 위험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암 위험도의 3분의 1 정도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3분의 2는 DNA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작위 돌연변이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여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유전과 같은 내적 원인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은 1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며, 많은 요인들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50년 동안 축적된 국제적 암 역학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 인구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다른 인구 집단에는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역마다 많이 나타나는 암이 다르다는 것은 암 발생에 있어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유전적 요인이나 무작위 돌연변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이 주로 무작위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의 원인으로 15에서 30%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30%는 식이 요인, 10에서 25%는 만성 감염에 기인하며 일부만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만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유전적 요인 중 3분의 2가 BRCA1 및 BRCA2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난소암 역시 5에서 10% 정도, 대장암의 5에서 10% 정도만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암의 경우에도 10% 정도만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특정암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암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암에 걸릴 것을 걱정한다면 유전적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여러 명이 유사한 암으로 사망했거나 고통받고 있다면 유전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아직은 발전이 더 필요할 때. 그렇다면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현명했을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그녀가 조언을 구한 의학 전문가나 그녀 본인이 아닌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예방적 수술을 통해 암 발생 위험성을 떨어뜨리거나 지속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했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암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 자매 중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가족 중에서 이른 나이에 여러 명이 같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후에 예방적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유전자 검사 비용입니다. 유방암 유전자 검사의 경우 그 비용이 약 3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미국에 있는 미리어드 제네틱스사가 유방암 유전자인 BRCA1, BRCA2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자와 관련된 실험은 이 회사의 실험실이나 그로부터 허가받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분자병리학회에서는 BRCA 유전자를 자연의 산물로 보고 이에 대한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기술과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유전자는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DNA는 자연의 산물로 분리된 유전자가 인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다른 연구소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 비용은 약 100만 원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유전자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를 분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유전자에 대한 권리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은 완치가 되셨지만 과거에 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암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또 저는 책에 언급된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때 믹스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때가 있었는데 요건 제가 딱 끊었거든요. 요즘은 원두로 마시는데 자꾸 마시고 싶은데 걱정은 되어서 조금 연하게 내려 먹긴 하지만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저도 지난 주말부터 몸이 좀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 관리 잘하자고요. 다짐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